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크게 안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군요. 위험이 돋보이는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그 위험이 돋보이는 분 최재형 목사님,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네. 예. 좀 맞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 언제나 힘이 넘치면서도 좀 안쓰러운 정기영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오늘 놓이면서 저 보자마자 눈이 충혈돼 있다 그러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안 느꼈는데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요즘 이 피곤하다 이렇게 실제 피곤하지만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이런 딱 똑같은 사안을 하여튼 두 가지 관료로 보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거는 뭐 너무 맨날 열심히 뛰는 건 예. 알겠는데 좀 건강을 좀 챙기시면서 하셔야 예, 될 것 저는 같아요. 뭐 저대로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술을 완전히 끊었고요. 술을 엄청나게 마셨는데 네. 술을 완전히 끊었고 담배 끊은 지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유지하는 데는 좋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간 대한민국에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정규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네. 내일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스픽스가 제 인생과 관계없는 상황이 돼 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이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래요? 아니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유지 운행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고 또 실력의 어쨌든 한계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요즘 네. 이제 늘 고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스픽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자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좋은 PD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회의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원래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취재 기자 정도 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저기 목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늘 변함없이 뭐 이제 강연 있으면 강연하고 뭐 또 방송 좀 불러주면 출연하고 네. 또 재판 받고 내일 또 재판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 도대체 몇 개를 뭐 때문에 네, 하고 뭐 계시는 거예요? 뭐 내일 결심 공판이 있고 어떤 재판이죠, 그게? 그 이제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한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엮은 거, 네, 그 재판이 내일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네. 빨리 좀 끝났으면 잘 좋겠어요.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피고인인 게 꽤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예, 아는데. 뭐 그 이제 여러 개라 병합 재판을 그렇죠. 받습니다. 예. 야, 진짜 그게 변호사들도 재판하는 거 짜증나는데 변호사들은 이제 남의 돈을 받고서 하는 건데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한번 그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방송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니까 또 열심히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름이 슬슬 물러나고 있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이 강수, 그러니까 물 저수량이 15%도 못 미친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가뭄이 심각한가 봐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그만큼 이제 재난 상황이 상시화돼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참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장기간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이제 저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가 또 상대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집중호우에는 해야 되는 것도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제가 이제 지자체장 한 분으로부터 시장 한 분으로부터 얘기 들으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홍수 피해에 대해서 장마 피해 제대로 줄이자라고 했을 때 진짜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 배수관로만 정리정돈해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연재해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봤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예방할 거 제대로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이제 이런 것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서 대응을 하면 또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여름 막바지 좀 혹시라도 문제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던 이 노구라고 해야 되죠. 1949년생이신 이 분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방조했다. 그러면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빠르면 오늘 안으로 이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한덕수 씨 이번에 구속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설마 한덕수까지 구속시키겠느냐 그 사람 다시 나중에 인정하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최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분이 이제 이재명 그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너무나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가 많았다. 특히 내란과 계엄하에서 그분이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또 굴절되게 증언했던 것들 이게 다 드러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와는 좀 관련이 없지만 김문수 후보와 그 서로 이제 대권 후보 경쟁을 하면서 그 윤석열 김건희가 투입한 그런 어떤 그 로버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정점을 찍었다. 한덕수의 그 인성과 성향과 이 비굴함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마땅히 개인적으로는 인류 보편애로서는 이제 동정심이 가지만 마땅히 그분의 혐의와 범죄 이런 부분은 처벌받고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후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약 3시간 30분가량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5시에 끝이 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상태인데요. 많은 취재진이 몰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동안에 거짓말했습니까? 왜 그동안에 선포문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대선 출마도 혹시 수사 피하려고 지금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검 측에서는 특검보 8명을 투입을 했고요. 특검보 등 특검을 8명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PPT만 160쪽을 준비를 했고요. 영장과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별도 제출 의견서만 360쪽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 등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위증죄, 재판과 국회에서의 위증죄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은 선별적으로 불러서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마치 정상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특히 증거인멸 시도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 수거해간 뒤에 없앴고요. 법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이렇게 서명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폐기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는 사실상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대통령실에 남아서 석장짜리 문건을 살펴보고 그랬던 내용이 CCTV에 담겨져서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지금 했다는 게 참 우리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 공모 혐의가 아니고 내란 방조 혐의다. 이게 네. 좀 바뀐 것이냐 아니면 공모 혐의로 갔을 경우에는 혹시 방어권 때문에 구속영장이 오히려 기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있어서 충분히 이제 지금 특검 쪽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고요. 증거인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구속된다,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있다라는 걸 듣고는 첫 번째 든 생각은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개인으로서 자기 인생의 이제 70대 후반에 저 감옥에 처음 가야 되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그 엘리트가 인생 말년에 감방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국가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이 여정이 결국 감옥살이냐라고 했겠느냐? 네. 아니면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윤석열이 내한테 국무총리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최재형 목사님 내가 최초로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몇 년 만인지도 모르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있죠.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던 사람이 전화 한 통에서 잘 있나 없나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듣고는 야, 국무총리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수년 전 한 번도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가깝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전달하는, 구체적으로 본인 국무총리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로 하고 싶이구나. 윤석열 되고 나니까 이제 국무총리 하겠다고. 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한덕수는 전화를 해서 다시 내 총리하고 싶으니까 최재형 본부장님, 선대위원장님 또는 뭐 상황실장님 잘 계셨습니까? 라고 전화질을 했겠느냐 안 했느냐? 안 했겠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봤죠.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본인에게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된다. 윤석열 직언해야 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 앞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마다 철면피가 되어서 자기가 윤석열을 대신해서 나와서 싸웠어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국민 앞에서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겠느냐. 위정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인생 말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마지막에 호랑이가 껍질을 남긴다라고 하듯이 본인은 뭘 남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법대 그리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마지막 한 거는 나라 팔아먹고 국민 팔아먹고 권력을 사유하는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했던 자가 지가 남길 명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석이라도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참한 인생 말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그것은 한덕수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이전에 그것이 나에게 다시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 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스스로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천부리님께서 국민 기망 위증, 증거인멸, 내란 옹호 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 당연히 구속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가가 위기로 가는데도 그는 국가와 국민을 버렸습니다. 더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죄가를 치러서 좀이라도 양심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최 목사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이 한덕수 총리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의외로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럴 만한 또 여러 가지 근거가 또 있고 또 이렇게 이 한덕수의 이 PPT 안에는 제가 이제 뭐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네.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사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예, 있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덕수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또 최하영 이런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부 이 네 명을 보면서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무속 사이비 이 미신을 추종하는 이 두 명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그 말로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종교적으로 바라보면 저분들이 올바른 그냥 뭐 무엇이 됐든 올바른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더라면 그러나 사이비에 빠지고 저는 그냥 무속 자체를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전통 종교로서 무속이 있기 때문에 사이비 무속 이런데 이제 의존하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그 결말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 한덕수가 이제 구치소로 향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이비 무속 종교적인 것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네. 조금 말씀 보태도 됩니까? 네네.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취재를 합니까?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저쪽에서 듣는 소문을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하듯이 뭔가 무속의 심취에 있다, 어딘가로 갔다, 누구를 만났다, 어떻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걸 압니까? 그런 흔적이 나와서 자신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들켰구나, 큰일 났구나, 앞으로 이런 일 안 해야지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했던 사람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명예훼손 고소하고 경찰 수사시키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최하영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김건희는 무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두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가서 조사받았어요. 범법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 이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안 되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알아차렸으니까 정상으로 되돌아가야지. 아, 이거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오히려 오이밭에 신발끈이라도 안 묶고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다 공격해서 저 나쁜 놈들이라고, 사입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종북, 좌파 뭐 이렇게 다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채널A에서 단독으로 하나가 나왔는데요. 뭐였냐면은 그 지난번에 한덕수 씨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때 2명의 국무위원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 그때 한번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2명의 한덕수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특검은 그 2명의 한덕수 전 총리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계엄을 찬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는 자기는 반대했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나 그때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특검 측에서는 너 아니잖아.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잖아.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그때 반대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5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국회에서. 제가 나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하고 계엄 통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서를 다 봤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보니까 완벽하게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기도 오겠구나. 자,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지? 내 사는 길이 뭐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좀 나쁘게 알선을 하거나 주도하거나 주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작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새빨갛게 거짓말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아까 나왔다는 것도 저도 전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언론으로 공개되지 않은 많은 증거들이 내란 수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언했던 게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안 가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새로운 만남이 그 당시에 존재했을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수 있는데 재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겠죠. 이거는 지금 구속을 시키고 말고는 오늘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한 양인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래서 왜 지금은 내란의 방조범이다? 아니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공범을 뺐는데 공범이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그 이전까지는 조심해서 다룬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마 현실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마치 명분이 있는 정당한 것인 양 외양을 만들어 주었던 한덕수 전 총리. 자,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바로 그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반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특검이 오늘 법원에서 한 얘기인데요. 회의 참석자는 1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명의 국무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김용현 씨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와가지고 2명은 반대했고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말했는데 거기에 한덕수 포함 안 된 것처럼 사실 그때 그 사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덕수는 자기네 마치 포함된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해왔죠.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었다. 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의뢰도 전혀 없다. 계엄 선포를 받은 적도 없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거짓말 향연이 결국은 밝혀졌고요. 꼬리가 밟힘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검팀은 딱 간단합니다. 한덕수는 그냥 소극적이나 방어적이나 그냥 이렇게 뭐 협력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있고, 저는 한덕수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 국회 대정부 지를 때 국회의원들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반격을 하고 막 그냥 뭐가 문제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그 거짓말, 그 아주 그냥 왜곡되게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그 사실대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저 점잖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역정을 내게 만들고 어떻게 강단 있게 또 만들었는가를 엄청 고민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상당히 변질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공직 생활했던 그 한덕수가 아닌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한덕수는 또 다른 캐릭터로서의 아주 한덕수로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역대 최악의 국무총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뭐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만 그때 정권에 따라서 자기 고향도 달라지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계엄 3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연루된 점에서 증거인멸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한 전 총리 주장은 나는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나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지 않았느냐. 나는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적극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이번에 살아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 구치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 지금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고요. 한 전 총리 측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래도 협조했잖아. 내가 대한민국의 총리였잖아. 내가 니네들 세면 봐줘가지고 내가 솔직히 이것저것 다 협조하고 내가 진짜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하고 내가 수사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잖아. 내가 이제 와서 거짓말했다고 시인도 했잖아. 그럼 세면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론을 지켜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외교 너무너무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외교 실력을 보여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데 오시면서 첫 한 행동이 이거네요.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로 선출이 된 장동혁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파격적입니다.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하겠다. 그것은 당대표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서 했는데 들어오는 이제 비행기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갈 때 이제 이 제안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거냐,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본인을 타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를 뽑은 것 자체가 혁신이다, 개혁이다. 아니,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바로 만납시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지켜세우고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서도 우리 얻을 거를 얻을 때 매우 낮은 자세로, 그러나 정말로 실용 외교가 뭔지를 보여줬던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든 국힘의 장동혁 대표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가 운영은 여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라는 것으로 가장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저만큼 있으면 국민들 불러 모아놓고 산부 요인들하고 자, 조찬, 만찬 또는 오찬하면서 설명도 하고 잘 됐습니다. 자랑하기 바빴을 사람들도 제가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끝을 내고 바로 오자마자 국힘 당대표 영수회담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다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했다라는 평가를 일단은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통 크고 또 이렇게 여야 협치에 관한 그 기조에 의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있지만 크게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귀국하시자마자 귀국을 하면 방미 결과 보고를 이제 그 야당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잖아요. 그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한다면 이재명 다른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그 야당을 존중해주는 그 정신, 협치를 몸소 실천하는 그 정신, 거기에다가 이제 방미 결과를 제1야당 대표에게 의논하고 보고해주고 이런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정말 만남의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이 이재명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그 입에 그 거품을 물고 이 사람이 막 연설할 때 보면 막 그냥 히틀러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눈발이 막 혈안이 되고 또 막 그냥 제스처도 희한하게 막 그 아주 그 올드한 방식으로 하면서 무슨 뭐 거의 무슨 뭐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쳐요. 이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기독교가 과연 이 양산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럴까? 정말 이렇게 이 계엄령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이런 제1야당의 대표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묻고 싶고,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극우 성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게 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중인데요. 방미 3일차 일정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6일 오전, 즉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이었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알링턴 묘지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용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항상 찾아가는 그런 국립현충원하고 같은 의미의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알링턴 묘지 헌화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했고요. 무명용사탑 앞에서 헌화를 대통령 부부가 했으며 하화는 태극무늬 형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묘지에 헌화를 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해서 서대필 기념관 그리고 하나 필라 조선소 등을 둘러본 뒤에 귀국을 하는 예정으로 지금 일정을 짰는데요. 이 하나 필리 조선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약 1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4년 말에 인수를 완료한 조선소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의 기술 때문에 사실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 대통령 부부는 이 조선소를 시찰한 이후에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출발해서 오늘 그러니까 28일 새벽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영수회담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매우 파격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좀 먼저 쓰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 참모들이 조언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영수회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한라인을 구축하는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과정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또는 돌아오는 길에 바로 국힘 당대표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장동혁을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국힘의 당대표를 바로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재명 방식의 조언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이재명은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운동장이 아예 달라져 있는 느낌의 제안을 하니까, 장동혁은 만약에 대통령을 지금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나 목적이 당신 지금부터 끌어내리는 일에 나는 매진할 거야 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매우 복잡할 거예요. 두 번째, 국힘은 그러면 이런 제안에 안 돼, 안 나갈 거야, 치워,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안 해 우리는. 거리 나가서 투쟁할 것이니까 영수회담 못 받겠어 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제안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장동혁의 행동이 제어가 되고 두 번째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 안 해라고 갈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획과 계산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것이냐. 네. 저는 진정성에 의해서 대통령이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본인 특유의 이런 결단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격적이기도 하고 정말로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는데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오히려 이 사람은 매우 유연하다. 이제 좋게 말하면 유연하다. 이 말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평은 이겁니다. 권력욕의 화신이다. 변신의 대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한동훈계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유연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총선 참패 직후부터는 이철규 등 친윤과 손을 잡고 한동훈 축출에 앞장섰습니다. 본인이 이쪽과 손을 잡고 열심히 준비해오던 바로 그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 상대방이 좀 뭔가 불안해 보이니까 이쪽을 공격하는데 정말 앞장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윤 어게인 그리고 친전환길계를 변신을 거듭해서 장동혁은 드디어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표로 뽑아놓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도 참 헤아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장동혁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권력력이 강한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정관계하고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랍니다. 2022년도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전을 근거지로 장동혁 의원이 활동을 했죠. 근데 장동혁 의원이 대전시장 경선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령 서천 보궐선거에는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보령 서천에는 안 나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여론조사가. 그렇지. 그러고 나오니까 약속을 곧바로 뒤집고 갑자기 보령 서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친한계에서 친윤계의 환승도 결국 국민의힘의 무게추인 기존 강성 우파 지지층의 방향성 그리고 친윤들이 나는 김문수는 컨트롤 못해 말 잘 듣는 네가 와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간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를 또 금방 쫓아가가지고 또 금방 전환길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표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당대표 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문수가 쓰잘데기 없이 한동훈이랑 같이 손잡아가지고 이만 이꼴이 됐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된 것 자체는 앞으로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이 어젠다를 계속 끌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손 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힘 있는 곳으로 몰려야 된다라고 하는 또 내지는 우리는 아무리 국민들이 싫어하고 여론이 우리를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TK가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TK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전환길이 대구시장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난리 났어요 공천 아니 때문에. 전환길 대구시장 나온다고 오늘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물론 본인은 출국했다고 이야기하고 뭐 출국금지 피해서 미리 간다고 했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이제 두고 보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비자 받고 나갔는지 그냥 단순 출국으로 가면 지금 단순 출국으로 가면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건데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면 대구에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한 거 다 떠나가지고 대구에 무소속 바람이 불거나 뭐 민주당 바람이 불거나 이럴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거를 꿈꾸고 있다면 지방선거까지 가기는 하겠느냐 그러면 이 체제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오늘 취재의 내용은 지방선거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많습니다. 11월 비대위설도 나와요. 아니 뭐 11월이다 언제다라고 하고 이제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장동혁 체제가 순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거구와 손잡고 기성의 국회의원들 지금 107명 있습니다. 107명이 있는 거기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한다. 그래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본인이 노선 정립을 하는데
좋은 말로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유연하게 대응한다. 아마 자충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바깥에서 지금 벌써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막 할 거예요. 자 윤석열 구명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강력하게 비판하라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압박을 할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영수회담인데 야당 대표가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또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입틀막 숙청이 사실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후보 시절에 내가 대표가 되고 나면 우리 당을 분란시켰던 갈라치기 세력들을 전부 다 내쫓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조경태,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호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대대적인 숙청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장동혁이라고 하는 당 대표가 자기의 리더십에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이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측근들이 그런 걸 이제 드러낼 수도 있는데 쉽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럴 만한 어떤 카리스마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렇게 뭐 여러 형태의 유형의 다양한 그 계보의 이런 국힘당원들을 규합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두루 거친 전무후무한 인물이고 또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윤어게인을 지금 현재는 이제 부르짖으면서 다시금 옛 영광을 국힘당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캐치플로를 가지고 이제 당원들이 일단은 이제 투표를 많이 던진 건데 만약에 뭐 안철수도 손대고 뭐 조경태도 손대고 이런저런 눈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손댔다가는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쉬운 거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을 때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한동훈 가족들이 올린 것처럼 보였던 그 한동훈 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뭘 하는지 한번 보죠. 뭐 한동훈을 먼저 칠 것인지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이번에 안철수 예를 들어서 조경태 상대로 출당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하기만 해봐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철수가? 아니 안철수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 하기만 해봐라. 이제 바로 분란으로 빠져들어가면 지금은 원외에서 지원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원내 107명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본인 빼면 106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체제로 가면 다 망한다라고 하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습니까? 야 장동혁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니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서로 경쟁하다가 험한 이야기 오갈 수 있지. 이런데 같은 당에 있는 사람 출당 조치를 한다, 권고를 한다 하는 순간 넌 끝이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체급이 당 대표로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이 보면 장동혁 재선인데 반쪽 재선이에요. 네. 이 사람이 당 대표로 와 있다. 권위가 서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영남 출신도 아니에요. 충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문수 안 되고 바깥에 전환길 데려오고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밀어넣었던 당원들에서 당선된 사람. 대표이긴 하지만 정동성 인정하겠느냐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수 떠는 순간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전환길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내년 지명직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원내로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또 지자체 나간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당장 지명직 최고위원보다 한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밸런스 게임 할 때 물어봤던 것에서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그러면 나는 전환길에게 공천 주겠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사실 나온 건데 그때는 좀 농담처럼 들렸으나 실제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를 하기보다는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 지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환길이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뺏길 수도 있겠구나.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봤을 때 지금 전환길 카드를 잘 쓸 수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전환길이 이 상황을 알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틀어놓고 전환길 TV 계속 합니까?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극우극단 세력들이 주창하던 선거 부정론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공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서부 지금 난동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거냐? 여기에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걸 상황으로 보면 급격하게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장로형 체제 그리고 지금 전환길 쪽은 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자, 여러분들 이 와중에 또 장동혁 대표가 해수부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를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와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지 중앙부처를 각 시도별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게 갑자기 왜 장동혁 대표가 해수부 이전을 반대합니까? 이렇게 되면 부산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안 좋은 게 아니고 부산에 지금 뭐 보수 그리고 민주당 뭐 국힘 할 것 없이 오늘 뭐 하루 종일 난리가 났고요. 막 네. 그 쌍욕 수준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이 국가의 공약 사항으로 이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저희에게 터졌습니다. 좀 이제 불편하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장동혁 대표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를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가치와 철학,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판사 출신이죠? 판사고 그전에 행정고시 출신으로 22살에 행시를 해서 그 공무원을 7년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30살 정도에 사법고시를 하고 이제 판사가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지가 지금 정치권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했던 그 균형 발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국가적 목표 과제를 가지고 북극 항로 개척하고 부산을 제2의 수도로 만든다. 그래야만 제3, 제4의 수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아니 자기 수준이 지금 나와가지고 해수부 이전 반대한다. 그래서 지가 충청도에 있으니까 충청도에 자 정부 부처 다 모아놔야 되니까 그거 안 되니까 한다. 이 이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요. 인천시장을 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을 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천이 항구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성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하나의 축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로 가야만이 그래서 가덕도심공항, 인천공항이 있지만 가야 한다. 그리고 인천하고 경쟁하자. 인구는 인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논리로 국가의 균형 발전의 틀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들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20년 이상 지속됐는데 이자가 뭐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해수부 이전이 맞니 안 맞니 아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개똥 철학은 지가 써먹을 때 하고 말지 부산 발칵 뒤집어 놓고 지역 공약이다 이거는 지역의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 방식으로 가는 저자가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부산에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운 입놀림으로 본인의 주장을 당대표의 명의로 내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난 11일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도 해수부가 부산에 온다고 해서 뭘 얻겠냐. 고작해야 얻는 건 일부 공무원과 가족의 경제활동뿐이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부산항 인프라 확충, 공항 건설 등 다른 투자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면 산업은행 본사 이전이 되고 부산항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공항의 건설이 다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급조된 네. 그 참모나 그 어떤 스트럭처, 피플, 프로세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발표를 했다면 그래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장동혁이라고 하는 이 대표가 앞으로 얼만큼 저기 대표직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요 한 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능력은 이미 다 평가가 됐다. 경솔하고 깊이가 없고 좌충우돌하고 또
내재적 접근이 없는 자기 야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당하고 뭐 다투는 거야 그렇지만 같은 그 자기 자당 내에서도 일치와 동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또 그 베이스 도시에 있는 그 많은 그 시민들과 당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이런 그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야당 대표로서는 거의 자질이 미달이다. 네. 예. 그렇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계를 가장 사회를 가장 잘 안다고 똑같은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머리 좋아서 기억력 좋고 책은 잘 외웠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정치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영희 변호사 통해서 어쨌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했다. 그런데 내 이익 된다고 노영희 변호사 배신을 하면서 노영희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 좋다고 하는 다른 패거리들하고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이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질이 진짜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거. 지금 이거를 이슈를 가져와서 자기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 부산시장을 먹겠다고 울산시장 경남도지사를 먹겠다고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그 한 석 더 얻기 위해서 해수야 부산에 가져가 무슨 동양 정말 고도리 쳐서 부채를 이전하는 이런 천박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경영 자의 위치로 지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당장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네, 부산 국회의원들 나와서 이야기해라 지금. 따졌어요. 박형준도 와서 예. 막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따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논쟁해라. 왜 해수부 이전이 안 되고 당대표가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지금은 당대표직 사퇴하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장동혁의 주장대로 산업은행이 이전하고 뭐 또 부산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항은 건설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도 해수부가 내려가는 게 좋지.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 수가 한참 모자란 거죠. 저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볼 때.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해수부는 이전하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산업은행도 좀 옮기고 다른 여러 가지 국가 인프라를 동시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자 수도가 그러면 세종으로 가 있는 그 행정 수도에 대해서 한 개 빼는 것이 자기 지역구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이 얄팍한 계산한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죠 바로. 국회의원들은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저런 하지하책을 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자, 장동혁 대표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봉합할지 궁금합니다. 매우 기대가 되니까 한번 저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최재형 목사님을 모시고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상한 글을 올려서 기선제압을 시켰는데요. 그 요지는 숙청 뭐 이제 이런 말을 써가면서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났다 미쳤나 보다 이제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같은 나라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너네는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알아보니 이 극우라고 하는 이 성향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극우와 일본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뭔가 있나 보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다른 때 같으면 미국에 있는 K-팩 회원들이나 미국의 제 지인들 네트워크한테 연락을 제가 이제 취하는데 거꾸로 미국 측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더 황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행정명령 행사를 하는 그 와중에 그런 걸 올렸잖아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주 악랄한 급습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도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이재명 정부의 가짜 뉴스를
들은 겁니다. 주입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얘기를 한 주입을 트럼프에게 제공을 해준 자들이 누구냐? 그 사악한 자들이. 정말 저는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살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쟁을 떠나고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국익 앞에서는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담 때는 이런 국익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하나가 되고 웬만하면 우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외교 현장인데 이게 도대체 정상회담을 바로 직전에 앞둔 조금 있으면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하루 전날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일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장한 그룹, 이영훈 그룹, 그리고 압수수색은 안 당했지만 김진홍 목사 그룹, 이런 다양한 이 지도급이라고 자처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연계된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들이 작동된 거다. 심지어는 이영훈 목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예? 나는 그거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자기가 관련됐다고. 교회 압수수색에 문제가 많았다. 뭐 정부가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밤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이영훈 목사의 설교 워딩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밤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문제가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을 못하면 정상회담에서 안 만나주겠다 라고까지 했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도 그런 뉴스를 보도한 뉴스 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는 다른 루트로, 다른 네트워크로 그걸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영훈 목사 교회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네트워크가 아주 강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트럼프의 장남이 와서 이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라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인을 다 총동원한 겁니다. 트럼프 장남도 동원하고 또 김정한 목사 라인도 동원하고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압수수색을 당한 거를 비화해가지고 사실 압수수색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그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했다든지 네. 또 김장한 목사 교회 무슨 원천 침례교회나 수원중앙 침례교회 이런 데를 뭐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혐의가 있는 목사를 압수수색하고 목사의 집무실과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이런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건데 이것을 비화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게 트럼프한테 리포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용납이 안 된 사악한 목사들, 정말 사악한 목사들이었다라고 저는 보아지고 이것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히고 싶습니다. 네. 원천을 밝히신다는 말씀이죠. 네? 누가 이제 뿌리였는지를 누가 뿌리였는지 그리고 저기 누구야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가 네. 미국 가기 전에도 어디를 풀빵구리 같이 드나드는가 하면 김진호 목사 그 사무실을 드나드는 영상과 그게 다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고 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호 목사, 이영훈 목사 또 수원중앙침례교회 갑자기 김장한 목사, 네. 이영훈 목사 이 그룹들이 작동이 됐다고 나는 확실히 저는 이제 어떤 근거가 포착이 됐고 특히 이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의도 수목원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디올백 사건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그 이영훈 목사가 속한 여의도 수목원교회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최재호 목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운영하는 국민일보가 국민일보 기자들이 제가 여러 기자들을 아는데 밤 12시 반에 국민일보 기자가 나한테 친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긴장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국민일보 사장과 편집부를 압박하면서 최재호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야 된다고 지금 그런 기사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제보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부터 국민일보 일반 기자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 그 이전에는 저를 초청을 많이 했어요. 이용우 목사가 뭐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에 강사로 매년 초청을 한다든지 국민일보가 내가 북한에서 뭐 설교를 하면 봉수교에서 설교를 하면 그것을 막 신문에 탑으로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국민일보 산하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 여러 번 출연도 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디올백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윤석열 정권과 맞짱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나를 적으로 몰더라고 이용우 목사가.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사악한 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훼손하려고 작정을 하고 뭔가 하나만 꼬투리만 잡히고 뭔가 사각지대만 보였다 하면 그걸 가지고 반격을 가하고 탄핵을 또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들을 했던 겁니다. 이자들이. 네,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구구와 미국에 있는 구구들이 손잡고 지금 뭔가 이 헤게모니를 좀 쥐고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한계 씨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 출금될지도 몰라.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윤석열의 인권 유린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요.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오늘 저녁 월요일 저녁이 되겠죠. 8시에 아마 방송 나갈 거고 저는 아마 미국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전한길이가 언제 미국 간다면은 분명히 출국 금지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가서 해외 국제에다 호소하러 갑니다. 지금 저게 피하기. 공항에서 공항.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하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리포트 하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저런 되지도 않는 미션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네.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받아주는 언론이 있으면 한국에 왔을 경우에 탄압받는다 이런 것을 사전에 연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로비스트들 이제 쭉 만나면 애니첸 이런 사람들이 깊이 개입돼 있다. 그리고 네. 무스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뭔가 이제 선거 부정으로 연계돼 있는 전 세계에 무슨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가 하겠죠. 이제 겁이 나서 일단 도망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지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2시간 만에 어쨌든 판을 정리를 해내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3시간 전에 저 메시지가 나왔고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지금 이제 우리 비서실장이 직접 그 이제 수지 왈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통 정리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는데 그 시점에 저는 트럼프가 이렇던 저렇던 공포의 딜 또는 정말로 거래의 대가로서 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극우준동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명확하게 일종의 모설 그리고 정확하게 쐐기를 박았다라는 면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만약 저게 없었다면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저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 이들이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뭐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전 세계 무기 거래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SMR과 관련된 원전 그리고 원전에서 플루토늄 추출 기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거대한 국제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왔고 거기에 통일교도 발을 얹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거대하게 마련해서 대주고 영향력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일 뿐이다. 그냥 네. 그들과 손을 잡고 전환길이가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먹히는 강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전환길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어떤 식으로 서로 연합하고 연계하는지 또 그래서 백악관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사실 이번에 그들이 준비한 기획은 다 실패죠. 트럼프 좌빨살까지 나왔으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지난 그 트럼프 취임식에도 이 여의도 수목회 이영우 목사가 참석을 했잖아요. 네. 이 트럼프하고 통일교하고도 또 관련이 밀접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문선명 탄신 100돌 되는 해에 2020년도였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까지도 트럼프 아들도 통일교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네. 전직 국가 수반들이 그렇죠? 통일교와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순수한 국익을 위해서 네. 아니면 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들이 이런 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네.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거기에 충실한 하나의 표피적인 모습인 거죠. 그 이면에는 추악한 거래들만 난무할 뿐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조금 갈등 국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너무 나갔다. 본분에 충실한지 의문이다. 막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9월 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실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서 신중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거는 좀 나는 의문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을 쪼개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둘지 이것 때문에 정부하고 여당하고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행안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이 돼서 이거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니까 정 장관이 나는 기소와 이 수사를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 검찰에게 기소권만 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그 디테일 면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입법권의 영역에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내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입법의 영역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정말 천재이루처럼 왔습니다. 그러면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는 걸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그 해당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야도 논의하는데 집권여당에서 정부하고 당정협의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하다.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그러면 그 소신을 강하게 피력할 만한 권한이 있는 위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을 밀고 가서 이걸 가지고 논쟁이다 논박을 한다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냥 9월 말에 원래 약속된 대통령과 지금 당대표가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대로 밀고 가면 된다. 행안부가 예를 들어 권한이 집중되면 지금까지 법무부가 제대로 좀 하죠. 그래 안 되니까 오히려 기소청만 가지고 가라는 게 국민적 요구사항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됐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울분을 타고 거기에 대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안부에다가 놔놓고 제대로 통제하는 장치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기관의 역할 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법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하고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지 말고 그냥 법무부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가 그 권력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하지 말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그러면 한 분리한 게 군데서 아니잖아요. 관리하면 그럼 네. 바뀐 게 뭐가 있냐고. 그게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자는 게 원칙인데 네. 예를 들어 행안부에 너무 집중된다라고 하면 행안부가 아니고 그냥 총리실에 직접 두자. 이것은 논의를 충분히 해볼 만한데 다시 법무부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자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디테일한 효율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고 법무부가 어떻게 해왔어 이렇게 해서 권력을 사유화시켰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 그것은 강제로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검사라는 단어도 지금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소청에서만 그냥 검사라는 단어를 쓴다, 기소 유지, 공소 유지에만 쓴다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 수사 담당자가 진짜 수사관이 아니고 검사라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름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성호 장관이 저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고 시행하고 안 되면 그때 바꾸면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법무부가 둘 다 관리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 장관님 말도 사실은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행안부가 사실 그런 역량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경찰이 만약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럼 그걸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존하고 똑같이 가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사의 보안 사건하고 수사 유지,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한다면 현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사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경찰 수사 사건을 몽땅 검찰에 먼저 넘기자 이런 또 전권 성취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대한민국은 겁니다. 지금 5급 공무원으로 바로 특제되는 고시제도도 없애야 한다. 9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이나 차이가 뭐가 있냐고. 머리 좋고 경력 좋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맞냐고. 군대 제도도 육사가 있는 게 맞나 아니냐. 경찰 자격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찰은 수사 제대로 못한다. 머리도 나쁘고 다 부족한 사람이다.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줘봤습니까?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검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도화시키는 순간 계획은 어떻게 하고 혁신은 어떻게 하고 국가를 어떻게 지금 바꿔가냐고요. 국민주권 국가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정성호 장관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한다. 본인의 소신이 강한 것은 좋으나 지금 장관의 위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비공개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으로 또는 총리의 뜻으로 이게 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것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면서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죠. 이제 또 좀 한번 걱정되는 거는 사실 경찰의 그 명령이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잘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이것도 또 조금 의문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지금 논의에 신중에 이런 것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틀은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추석 전에 빨리 이제 해결하자 이런 대한민국 거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 역량과 실력이 있어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이 인간들이 이 자들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흔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야 그래도 검사 똑똑하고 일 잘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상황에 맞는 말이냐고요. 네, 그들이 네, 나라를 네. 어떻게 지금 도륙질을 했는데 네, 일단 흥분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스픽스가 준비한 이 공동 구매 식품을 한번 구입해 주십시오. 매년 완판됐던 민어회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보양 생선 민어로 집에서 간편하게 몸보신 하실 수 있는데요.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치는 목포 민어만을 취급합니다. 혼술부터 2, 3인 한 끼 식사에 추천드리는 민어회 400g 구성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로 24,000원에 제공됩니다. 등살, 뱃살, 껍질, 불에 초장, 와사비, 간장, 수수까지 같이 배송이 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껍질, 불에 뱃살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이 스픽스 정기환 대표 좀 약간 둥둥하게 생겼지만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이 사장님의 정말 정성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민어 공동 구매 한번 해보도록 여러분들께 강추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민어 난 싫어, 나는 고기가 좋아 이러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뭐 드실지 정하셨는지요? 만약에 못 드셨으면요, 메뉴 고민이 될 때 온 가족이 좋아하는 바로 불고기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불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인데요. 이왕이면 가장 좋은 고기를 드시는 게 좋겠죠. 보통 툭불 하나는 비싸서 외식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준비를 해드립니다. 400g 한 팩에 21,000원, 그리고 두 팩에 38,000원, 이렇게 되면 팩당 19,000원의 가격이, 그러니까 한 팩당 2,000원이 싸지는 거죠. 또 세 팩에 53,000원을 드립니다. 팩당 약 17,600원인데요. 세 팩을 사십시오. 그래서 아랫집, 옆집, 윗집, 혹은 처갓집, 우리 집, 또 뭐 본가 이렇게 나눠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팩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 혜택까지 모두 드리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빨리빨리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툭불하나 불고기 드시면서 여러분들 또 오늘 방송했던 내용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지적 욕구와 이 신체적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같이 한번 채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개혁이 어렵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가면 되는데 목소리 높이면 제 흥분했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 비판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 윤석열 3년 동안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바꿔야 하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 돌려주는 그 과정의 제도적 장치, 극우 극단 세력들이 저렇게 준동하는 결국 기득권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몸부림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평등하게 아니면 공정하게 좀 더 정의롭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모든 유권자들은 검찰 개혁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아마 표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로 검찰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언론은 개혁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만 검찰은 이거는 완전히 해체라는 말을 써야죠. 검찰을 해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 완화되고, 혁신이라는 말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혁신은 뱀이 허물을 벗는 걸 혁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혁신한다, 아니면 해체한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올 10월, 11월 이전까지 검찰 해체나 혁신을 못하면 퇴임 이후도 보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5년 임기 내내 더욱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레임덕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검찰 해체와 혁신, 이거는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게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뭐 떠들고 기자들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뭔가 이게 관련된 내각의 이 구성원들이 정말 이게 절대절명의 그 아이디어와 이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카드를 내놔야 된다. 네.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죠.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네. 특정인에 대해서 죄를 만들어 놓고요. 덮어 씌웁니다. 언론 동원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게 해서, 자, 그러고 난 뒤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범죄자로 살고 있어요. 이걸 만든 자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권력을 사유한 자들이 검찰과 작당을 해서 어떤 놈을 죽이자고 마음먹으면 죽였는데, 그것을 대중은 인지할 때 범죄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처벌받았던 거지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사는 나라를 공정하지 못한 검찰권, 수사권을 가진 자들이 버려놓은 작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본받아서 아니면 이들과 비슷하게 사는 놈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느냐, 이런 거 따져보면 정말로 저는 반드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국가적 과업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정성호 검찰 장관이, 개혁을 네, 정성호 장관이 그 근육 알통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그것을 지금의 검찰
검사들에게 그 알통과 근육을 보여주는, 그래서 검찰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검찰들을 리드할 수 있는 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기대를 했고 아직은 기대를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내공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우려 이걸 잘 캐치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검찰 혁신에 대한 이런 정책 제안을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검찰 개혁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타임이 안 올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싸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바로 지금 검찰 개혁을 절실히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그냥 미국 가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데까지 벌떼처럼 쫓아가서 그 정상회담 하는 국가의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는 자들이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데 검찰 해체 안 하고 혁신 안 해보십시오. 그대로 당합니다. 되치기 당합니다. 보십시오. 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스픽스 역전용사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스몰 공동구매에서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이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두 통, 300g 세 통, 총 5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